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대대적 반격을 시작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죠. 근데 이것도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다 퍼져버립니다. 팩트만 정확하게 바람을 잡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마음먹고 한 명이 애정 갖고 열정을 다하면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미리 해야 좋은 당 창당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 하니까 세상은 우리가 5천만 명이 사는데 이 5천만 명이니까 한 명의 역할이 5천만 분의 1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은 5천만 분의 1 또는 n분의 1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은 돈으로 제주도 갈까 강화산 갈까 제주도 갈까 설악산 갈까를 결정한다고 하면 10명이 보통 10분의 1씩 의견을 가지는구나. 그럼 나는 10분의 1밖에 영향을 미칠 수 없구나. 그럼 가가지고 10분의 1 투표를 해야지.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곳을 꼭 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꼭 가야겠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앞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슨 개모임을 하거나 어디 두 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어디 딱 가야 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걸 꼭 써먹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제주도 가냐 아니면 설악산 가냐를 놓고 10명이 논의를 시작하면요. 평균적으로 한 30-40%는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빨리 정하고 밥 먹자. 이런 쪽이에요. 그냥 빨리 자. 이게 30-40%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무관심증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팽팽하다고 쳐요. 3명, 4명만 의사를 표시하고 확실하게 하면 4명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4명만 잡으면. 그럼 나 한 명 있잖아요. 그죠? 3명만 잡으면 되는데 이 3명 누구시 다 잡을 필요 없어요. 한두 명만 잡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느냐? 대충 눈치를 봤더니 나는 제주도 가고 싶은데 설악산 가자는 쪽이 좀 더 많아. 그러면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 가자고. 이거 6시에 모여가지고 7시에 밥 먹고 고속도로가 집에 가겠는데 8시가 돼도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계속해. 왜 해야 되는지 막 집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옵니다. 막 그래 됐다. 그냥 네가 하는 대로 하자. 밥 먹자 우리.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도 한 명 부족하죠. 10시까지 계속 하십시오. 10시까지 계속 하면 결국은 그쪽으로 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이 구성원 한 명이 가지는 결정력은 n분의 1이 아니다. n분의 1이 아니라 집요하고 적극적이고 이재명처럼 독하고 이러면 저기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런 소리가 큰일 날 뻔했는데 저기 기초단체에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대선 후보 무슨 3위 나는 어느 날 보니까 3위에 있더라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집요함, 철저한 사전 중립, 적극성 이런 것들로 만들어 온 거예요. 내가 가끔씩 박 시장님한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박 시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저보다 변호사도 저 인권 변호사도 빨리 됐고 시민운동도 빨리 시작했고 한 몇 달. 그래서 성남에서 넣어놓고 이건 이제 서울에서 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도 저희가 언제나 먼저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장은 내가 1년 먼저 했어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어요. 내가 뭐 돈 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확실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 실제로는요 진짜 한 게 많아요. 진짜 한 게 많아요. 근데 잘 몰라요. 정말로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막 외기도 어려워. 제가 거기 가면 뺏겨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좋은 정책이 뺏겨 쓰는 거죠. 근데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정책을 서울시가 먼저 한 걸 내가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한 걸로 아는 사람이 많아. 왜? 이재명은 뭘 하면 지 자랑질을 죽으라고 쳐.
강제로. 일단 트위터, 페이스북에 쓴 다음에 그거를 누가 기사로 쓰면 그걸 트위터에 또 써. 그걸 또 누가 인용하면 또 리트윗해. 미친 듯이. 그래서 박 시장님은 점잖아가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점잖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결국 왜냐하면 그 집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요함. 행정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잘하는 건 중요하죠. 그 기본이지. 그 못하는 놈 내쫓아야지.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하면 안 돼. 그건 기본이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죠. 많이 알려야지 주인한테. 무슨 일 열심히 하면 저 산비탈에 가서 막 출근하고 이랬는데 주인이 보면 스키 어디 산소리가 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고 해야지. 잘 알리는 게 의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왜 안 하느냐. 제가 박 지사님한테도 아니 보니까 또 쓸 거 하세요. 야 그거 어떻게 해. 근데 하세요. 2번 같이는 쪽팔린데 3번부터 괜찮아요. 요즘 잘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해주고 했는데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정보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그냥 조용히 던져주면 변하지 말래도 그렇게 변합니다.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한다고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 나 좀 지지해줘. 우리 청년단 가입해줘. 가입하기 싫은 사람이 가입해달라는 말 때문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왜 청년단을 가입하면 자기한테 유익한지를 정보를 줘야죠.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게 저절로 생겨요.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보를 줘서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세상으로 오겠죠. 이제는 딴 얘기로 좀 돌아가서 지금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나왔던데 도대체 청년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정부에 정말 황당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게 이 사람들이 말만 하고 돈만 쓰면서 아무런 효과 없는 짓만 반복하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 청년 실업뭐 대책인지 뭐 이렇게 하고 편성된 예산이 자기들 말로는 2조 1천억인데 여러분들 그 중에 혜택 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성남시에 가가지고 성남시에 가서 술집 같은 데 이렇게 모았을 때 말이에요. 이 중에 성남시의 청년 정책으로 득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뭘까요? 청년들. 성남에 11,000명 정도 한계 나이에 11,000명 정도에 대해서 113억 정도 편성해서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주다가 제가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때까지 안 주었던 절반 나머지를 한꺼번에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약 올르시죠? 반응이 없는 거는 뭐 관심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 시간이 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예산을 아껴가지고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한개 연령밖에 못 중에 정말 마음 아픈데 이거를 한개 연령 24세만 1년 동안 주는 거예요. 언젠간 그 어린 나이 사람도 24세가 될 거니까 했는데 이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그것도 대형 유통점 술집 이런 거 못 써요. 가라오케 이런 데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걸 동네 골목 재래시장에만 쓰게 해놓으니까 동네 골목 재래시장 매출이 올라가요. 매출. 그래서 이중의 효과가 있죠. 청년은 혜택을 보고 그 지역 경제가 올라가서 동네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중의 효과가 있죠. 원래 정책은 이런 효과가 중첩적으로 있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상품권으로 준다고 했더니 깡했다고. 어? 깡했다고 그냥 난리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깡하면 어떤데? 또 현금 주는 것보다 깡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그런 새로운 정책이 생기는 요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재명이가 깡하게 했다고. 깡하게 하는 나쁜 놈이야. 깡 그걸 엄청나게 가지고 사실은 저 이미지가 아주 나쁘지만 실제로 성남시는 그런 종편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 깡 얘기하면서 성남시를 욕할 때마다 성남 시민들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로 올라갑니다. 아, 그렇지. 저렇게 해서 우리가 덜 받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년 24세 청년이 전국으로 몇 명인가 봤더니 67만 명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한 해에 67만 명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4년 전은 지금 몇 명 나냐면 올해 보면 40만 명 나왔대요. 지금 원래 1년에 80만 명까지 일어났는데 지금 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꾸 자라는 좀 점점 적고 위만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 부양을 누가 합니까?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나라 망하는 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그랬더니 아니 1년에 100만 원 주면 진짜 큰 도움 되거든요. 여러분들 100만 원 푼돈이에요, 푼돈?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죠. 알바를 좀 덜 할 수도 있고 정말로 뭐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과일 사 먹었다는 청년을 두고 내가 눈물이 나거든요. 3년 만에 그 돈으로 처음 과일 사 먹어봤대요. 어디 프레시아니까 어마이스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어떻게 찾아냈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심각한 청년들이 혼자 사는 청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 정도를 주는 거를 아까 누가 그러던데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부터 29세까지 확 늘려가지고 11년 동안 1년에 100만 원씩 다 준다. 얼마 들 것 같아요? 7조 안 듭니다. 7조 하니까 많아 보이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얼마나 1년에 420조입니다. 420조. 7조 껌값이요. 그럼 한 5년 정도 준다. 한 3.5조 정도. 고등학교에 등록금들이 보통 분기별로 한 30몇만 원 내죠. 네, 한 달에 10몇만 원 주는데 그거 그냥 정부에서 다 내주는데 돈 얼마 되냐? 한 3조? 3조 정도? 이 정도 들어요. 그런데 4대가 이만큼 넣냐면 31조 넣었습니다. 생각 소리 봤죠? 자원외교는 얼마나 터는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들은 거는 37조 원이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창조경제, 우리 손실이가 모르는 거. 그거 얼마예요, 그거? 10조? 아니, 그건 손실이 계좌에 있다는 게 10조이고, 정부 예산에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 거. 제가 어제 들은 거는 32조? 이런 식으로 날리는 돈 조금만 아끼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그런 건데, 기본소득. 그 중에서 청년 부분, 또는 애를 안 낳으니까 양육 부분, 또 교육 잘 안 되니까 교육 부분 지원을 해주잖아요. 돈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진짜 요새는 제가 이런 계산하면서 너무 못해요. 20조를 만들면 어디다 쓸까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그냥 해봤어요? 계산이 안 나오죠. 제가 성남시 살림을 하면서 성남시는 1년 예산 1조 한 5, 6천억 됩니다. 요걸 쥐어짜가지고 뭘 할까를 한 6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한 3년 6개월 동안 맨날 빚 갚고 있었고 1년에 한 1,100억, 200억 한 4천억 빚 갚고 나니까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아낀 걸로 증세한 거 아니고 그걸로 첫 번째 한 게 노인복지. 왜냐면 노인 일자리 두 번째가 보육복지. 여러분들 뭐 결혼 안 하시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 더 얘기 안 하겠는데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짓고 뭐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가 너무 나빠서 애들 자꾸 진짜 제대로 잘 보호 안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보수 올려주고 그 차에 고민해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 우리 성남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성남시에서 1년에 프로그램 지원금, 체험학습, 특성화 수업,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배우는 비용은 시가 다 1년에 200억. 학교 한 150개 학교 다 지원해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전국 최고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육, 중학생
내년에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 해주려고 예산을 다 올렸더니 그 유명한 새누리당이 싹둑 잘랐어. 새누리당을 해체하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싸우지를 않대요. 희한하지요. 그거 가지고 좀 싸우면 그냥 30만원 나오는데 안 싸우더군요. 이 참여가 문제인 거죠. 약간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1,000억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뭘 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것도 해봤죠. 돈을 많이 때문에 증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쥐어 짜는데 세금 떼먹은 사람 있죠. 떼먹은 사람. 떼먹은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17만 명이 한 2천억 됐거든요. 이거 뭐 10몇 년 동안 다 쌓인 거예요. 관리를 안 해, 사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온 김에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소문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세무공무원도 숫자가 들어가지고 세금을 안 내잖아요. 안 내면은 그냥 고지서나 보내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쌓아놔고요, 그냥. 고지서나 내고 내면 다행이고 안 내면 독촉장 걸리고 그리고 안 내면 등록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쌓인 게 이렇죠. 제가 이거를 조세정의, 저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공평성, 정의 이런 거기 때문에 세금을 왜 안 내냐, 같이 능력 있는데 안 내는 사람 다 찾아내니까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150명 고용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줬어요. 어차피 세금 걷어가 줄 건데 뭐 그렇게 버리는 보다는 세금 걷어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럼 150명 정도 세무사도 고용하고 직원도 뽑고 조사관도 뽑고 이렇게 150명. 가택수색조사서팀. 그러니까 집에 가택수색하는 거. 경찰 입회해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서 뭐 금괴 없냐 시. 딸라 이거 많아요. 안 해봤죠? 나머지 그 집은 재밌어요. 아무나 비싼 거 봐라, 비싼 거. 골프채 비싼 거 매는 거. 그거 다 앞에거든요. 그거 다 딱지면 얼른 돈 내요. 딱 딸면은 돈을 내요. 그러니까 이 가택수혜도 이게 해외여행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내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출국금지. 해외여행 가면 돈 내야지. 전국을 조사합니다. 추적. 성남시에 혹시 여러분들도 딴 데 세금을 떼먹어도 성남시 세금을 다 내세요. 왜냐하면 다 줬어요. 우리 부산도 가요. 제주도 가요.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동사세를 하는데 이사를 갔다. 어디 살고 있구나. 탐문조사해가 전화하고 그럼 3일 있죠. 그 추적조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하면 번호판이 떼져 있고 바퀴에 이 수갑이 딱 채워져 있어요. 우리 애들도 언론에 보낸거 많이 하고 잔인하게 했더니 1년에 한 세금이 150억 정도 더 그치더라고요. 그걸로 또 많이 인심 확 쓰고. 그러니까 포퓰리스트잖아요. 확 올라가고. 포퓰리스트 좋은 거예요. 나쁜 소리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하고 지출 항목을 최대한 조절. 부정부만 안 하면 나라 정말 좋아지는 거 아시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진짜 많아요. 훔쳐먹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네? 훔치지만 않으면 엄청나게 좋은 나라예요. 박수 치지 마요. 시간 없어요. 이게 훔치지만 않으면 부정부패하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만 않으면 정말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사실 남아도.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 시험을 해보고 이걸 이제 대비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런 거 아끼면 뭐 내년에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에 전원 치과 진료 무료로 해줍니다. 내년부터. 기분 좋죠? 이사 오고 싶죠? 애 낳고 이사 오고 싶어. 근데 이거 3억 2천밖에 안 들어요. 한 개 나는데. 근데 이 돈을 자꾸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을 쥐어짜서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최근에 뭘 쥐어짜냐면 가로등 정비 예산을 한번 쥐어짜봤어요. 제가 인상을 확 써보니까 가로등이 고장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통계적으로 가로등이 몇 개가 고장이 나고 단가가 얼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입찰을 해놓는데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다 고장입니까?
25% 삭감. 1년적으로 3개 5천 삭감한 다음에 고청 과장들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뎌보세요. 견뎌보시고 꼭 필요하면 추경 때 나한테 얘기하세요. 대신에 제가 꼭 지켜보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12월이 됐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가로등 그냥 고장난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성남에 가로등이 하나 꺼지면 누가 바로 자기가 트위터로 나한테 나가요. 가로등 꺼졌는데요? 그럼 2시간 안에 고쳐요. 요새 성남시 행정 그렇게 하고 있죠. 광속행정. 트위터 넘어야 한다고 지금 검찰이 나를 수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을 트위터로 합니다. 행정. 오면 좋지. 보통 민원 열흘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딱 3시간이면 돼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바로 확 걸려. 근데 가로등이 고장나는 게 죽은 거예요. 심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로 또 딴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25% 동결한 상태로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한번 지원장은 막 나와요. 근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는 훨씬 낭비원이 많습니다. 왜? 검찰, 경찰,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 이거 다 우리를 감시하는 데인데 뭐 예를 들면 경기도, 뭐 행안부, 뭐 행자부, 뭐 복지부 막 다 감시해. 정부에는 감시하는 데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비원이 커요. 해먹기 정말 좋아요. 막 해먹는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해먹었나. 하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체해가지고 저런 거지. 저거 걸린 것만 거지. 저거 걸리지 않은 것도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정부 예산의 최소한 20%는 사실 확 줄여버려도 살림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이건 너무 과하고 그냥 성남이 아꼈던 것만큼 7%만 아끼자. 4728, 428 아니 2724 산수를 합니다. 얼마예요? 30조. 30조 딱 나오는데 여기다가요 제가 20조 정도를 또 만들 방법이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말이요 기업이 59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OECD보다 올해 세금을 한참 덜 내고 있거든요. OECD는 명목세율 25% 평균이에요. 25%. 그리고 실효세율 진짜 내는 거 이렇게 감면해주가 그 22%. 우리나라는 명목세율이 22%예요. 그리고 실효세율은 얼마냐? 15%입니다. 그 10대 재벌은 12%예요. 여러분들 가게나 영업을 할 때 8,800만 원 이상을 벌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그 이상을 벌면 세율이 얼마? 35% 축하합니다. 그것까지 벌어보시지 못했군요. 나 모르네,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봤어야지, 세금을, 그렇게. 세금 무신제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금을 15%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더 많이 벌수록 더 적게 내고 있어요. 이걸 좀, OECD 정도만, 그것도 다 올리지 말고, 1년에 500 이상 버는 것만 OECD 평균만큼만 올리자. 8%. 최고세율 30%. 500 이상은. 했더니 15조 원이에요. 대상 기업이 몇 개인지 아닙니까? 440개밖에 없어요. 440개 기업에 500억 이상 영업이익에서 8% 처리를 하면 15조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감면하는 게 몇 조 만드는 거 좀 떼고 제가 20만 여기서 막 팍팍 써 이런 거 그냥 큰 거 몇 개만 해요. 1년에 10억 이상 버는 거 여러분 10억 이상 버시는 분들 그거 없어요. 좀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1년에 과표 기준으로 10억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대상자 2,700만 명 중에서 6,000명 있습니다. 6,000명 0.02% 중. 이 0.02%에 대해서 6,000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버는 거, 10억 이상 버는 것만 10%만 더 내죠. 했더니 얼마나 오냐면
2조 4천억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 평균 수익 이게 너무 평균이 거슬렀습니다. 우리나라의 1%가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1년에 버는 돈의 13%를 가집니다. 1%가. 0.1%는 얼마 가지냐? 그냥 안 보긴 했는데 그 그래프를 더 끼워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 너무 크니까 좀 더 내자. 그러면 대개 한 18조쯤 되죠. 기타 끝나면 20조. 50조 원 정도를 각본이 마련했죠. 그죠? 자, 행복이 한번 젖어보자고. 50조. 이 5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거예요. 1인당. 3인 가구는 300만원. 그런데 성남시로 이사를 하자, 뭐, 청년배당도 해주고, 뭐, 사무실도 해주고, 봤더니 인스타그램에 청년배당 찍어보면요, 막 자랑하느라 난리예요, 난리인데, 이거 다 합쳐서 성남시가 하고 있는 소위 복지정책은 1인당 10만원이야. 아까 얘기했던 온갖 것, 다른 데서 하는 거 다 합쳐서 10만원이야. 그러면 국가 5천만 원으로 한 5조이고, 이거의 10배를 전 국민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엄청. 근데 초고소득자 6,000명. 그 다음에 500억 이상 영업이 끊는 대기업들 440명. 거기다가 평균치 정도의 증세를 하고 정부에서 엉터리로 쓰고 있으니까 쥐어짜가지고 30조 원만 만들면 이 온 국민한테 50조를 각가지 명목으로 저는 기본소득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각가지 명목을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배당. 성남시 했으니까 해야지. 그죠? 청년배당. 육아, 아동수당. 고등학생들이 힘드니까 그것도 월 10만원 정도씩 입니다. 정하고 기초연금도 한 10만원 정도 올려서 30만원 정도 받게 해주고 이런 거 살 수 있거든요. 그거가. 이렇게 다 써도 20조밖에 안 쓰시더라고요. 이게 다 해요. 30조를 어디다 쓸까를 지금 계속 복지지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비밀. 한 20조 정도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소수만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 경제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돈 쓰려니 돈이 없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시던 말씀인데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먹고 죽을래도 라고 얘기하면 지금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머니가 되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기업은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가 순환이 되는데 쭉 가다 삐 멈추려고 그러고 있어요.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대공황이야. 이렇게 돌려야 돼. 멈추면 죽는 거죠. 근데 이 실제로 멈춰본 경험이 있죠.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 해결 방법이 딱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쟁을 안 해서 생긴 문제예요. 첫째로. 막 카르텔, 독점 말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죠. 뉴딜. 두 번째는 노동조합을 강화해가지고 노동자들의 힘을 키웠어요. 노동이 분배받는 몫을 늘렸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식료품비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하지. 그래서 이게 미국은 돈이 잘 돌아서 결국은 미국의 50년과 80년대 중반까지 50년과 끌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망가진 게 또 뭐냐? 대공황의 원인이 됐던 자유주의를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소위 신자유주의. 힘센 사람 마음대로. 힘센 사람 마음대로. 자유. 약한 사람은 죽을 자유. 이런 자유를 주다 보니까 다시 딱 대공황 전 단계로 회귀한 거예요. 해법은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유효 수요를 늘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노동자들의 몫을 늘리는 거예요. 제가 일자리 얘기하니까 그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청년들의 정책으로 계속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순 빈말입니다. 아니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무슨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요. 청년이 제일 힘 약한 존재들이거든. 연줄도 없고 뭐 그냥 초년병인데 뭐 저거 그냥 열정페이 할애도 그냥 막 하지 뭐 그냥 조금만 주고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불행한 게 너무 좋아요. 일자리 자체가
내용인데 일자리를 늘려서 노동자들 즉 가계의 몫을 늘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이 전체 총생산에서 가지는 비율, 노동소득 분배율이 80% 선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70%를 통과하고 60% 중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생산은 늘어나는데 노동자들의 몫은 고정이에요. 늘어나는 만큼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노동자들이 주머니에 드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정규직 만들어서 월급 반만 주고 남녀 임금 차이 만들어서 여자는 남자의 60%밖에 안 주고 사내 하청 불법으로 하고 52시간씩만 일시키고 52시간 이상 일하면 형사처벌 한다 그랬는데도 368만 명 가까이를 52시간 이상 일시키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뭐 이런 거 시키면은 원래 보수에 1.5배를 주라고 법에 써놨는데 실제는 0.8배밖에 안 주고 노동부는 그거 0.8배 그렇게 많이 주냐 0.7배만 주라고 막 쥐었잖아. 노동부가 정부가 이것도 부족하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하신다면서 저번에 서명운동하러 다녔죠. 노동개혁 입법한다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이 너무 적다. 60시간 요리자. 평균임금 이거 너무 높아가지고 통상임금 너무 높아가지고 0.8배씩이나 주니까 야 0.7만 줄 수 있게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을 붙이자. 파견 근로인 마구 고용하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 하라고 했는데 4년씩 쓰게 해주자. 이거 입법하거든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이 노동자인데 이 노동에 관한 법을 고치는데도 아무도 관심 안 할 거예요. 잔소리가 생각하지 말고 관심 가지고. 근데 이것만 고치면 일자리가 확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훨씬 늘어나고 경제가 삽니다. 나보고 일자리 50만 개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업을 지원하고 그거 말고 나 그거 잘 몰라. 딱 한 게 있어요. 52시간 이상 일하면 다 구속이야 지금. 52시간 일 시키는 사람 싸면 다 구속. 이래서 어떻게 그러냐 52시간 이상 일 시키면 자기가 실제 사장 예를 들면 이재용 이런 거 가기 생기니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럼 추가 채용이 아닙니까? 그게 얼마 고용할 수 있냐면 노동가 제일 짜게 하는데 20만 명이에요. 노동자한테 해가지고 세게 계산하는 게 80만 개 나왔고 평균으로 3, 40만 개 기본으로 나왔고 30, 40만 개 나왔죠. 또 한 가지 앞으로 1.5배 아니고 0.8배 주고 이러면 다 이거 형사처벌한다. 이것도 구속 강력하게 복지변 하게 되면 연장근로 시키겠어요? 새로 뽑겠어요? 새로 뽑죠. 거기서만 몇십만 개 일자리 또 나옵니다. 그럼 일자리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 안 하고 일자리 막 팍팍 챙겨요. 콜라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청년 대책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 나라 사회가 뭐 엄청난 기발한 아이디어 연구를 통해서 무슨 길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만 지키자. 반칙, 특권, 특혜, 편법 이거 없애자. 부정부패 없애자.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공정하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청년단, 대학생단을 만들어가지고 법 지키기만 해도 여러분 일자리 확 바로 생길 겁니다.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받는 타임이 있는데 저 뒤에 포스트잇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나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적을 수 있거든요.